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윤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푸조 3008 GT입니다 3008에 비해서 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에는 이전과 달리 풀 LED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이 새겨진 부분이 있어요. 이전 푸조하고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 헤드램프 안에 보면 푸조 풀 LED 테크놀로지라고 보이잖아요. 여기 상당 부분이 LED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헤드램프, 깜빡이, 데일라이트까지 모두 다 LED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차가 우락부락한 모습과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조된 부분을 양쪽 모두 강조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스탠스가 굉장히 좋고요. 이 차가 프랑스제 자동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정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후면부에서 보면 이 세 개의 갈라진 이 느낌이 앞 발톱의 흔적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발톱으로 확 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테일램프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전에는 이렇게 헤드램프 안에 들어있던 것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정말 멋있게 이렇게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이 블랙 베젤을 이렇게 넓게 사용하는 차, 임팩트를 꽝 이렇게 때려주는 이런 차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이 3008이 새로운 푸조의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푸조 3008 카 오브 더 이어라는 그런 유럽 카 오브 더 이어 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 3008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전 3008 사진 짠! 이렇게 3008하고 이 차하고 두 개 비교해 보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서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새롭습니다.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새롭고, 지금 엔진도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GT의 특징이죠. 네, 아우토반이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출력과 이 속도를 내는 것, 그리고 자동차를 달리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푸조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푸조도 어느 정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일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푸조의 덮개는 그대로네요. 이전의 푸조도 이런 식으로 덮개가 그냥 한 장짜리 이렇게 홑겹 덮개를 갖고 있었는데, 요건 조금 이제는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조금 앙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에어 인테이크 그 호스를 갖고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이게 적어도 2.0L 디젤이고 180마력을 낸다 그러면 이게 엔진룸도 조금 거기에 걸맞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인상적인 것은 차체가 높아진 것에 비해서 엔진룸은 그대로 아니면 좀 더 낮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 차가 독일의 어떤 그런 감성을 많이 갖고 있는 차고, 그리고 독일의 어떤 기술력을 많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타이어도 지금 독일 컨티넨탈의 컨티 스포츠 컨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 타이어 가격도 꽤 되는데, 네, 아무튼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235-50R19로 요즘 19인치 타이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했던 그런 타이어인데, 지금 19인치 타이어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거대하다고 느껴지진 않고 이 차에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타이어예요. 편평비가 50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폭이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통통 튄다거나 딱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아요. 딱 적당한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봐야 되겠죠. 트렁크 공간을 보면 이게 3008은 5008에 비해서 꽤 짧은 차예요. 꽤 짧은 차인데, 요즘은 하도 초소형이 소형이라고 하니까 이건 한 중형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싼, 스포티지 이런 정도 크기의 차인데 되게 넉넉하게 만들었구나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요건 이제 타이어를 수리하는 수리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대신에 지역에 따라서 아마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리 키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세심한 배려랄까? 이렇게 올리면 딸깍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빼거나 넣거나 할 때 이렇게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돼, 솔직히. 그리고 여기 보면 폴딩 기능도 있어요. 큰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가 유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풀플랫에 거의 가깝도록 이렇게 폴딩이 되고,
지금 봤을 때는 뭐 큰 짐, 정말 큰 짐까지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발로 열기 기능이 지원이 되죠. 발로 열기 기능이 지원돼서 이렇게 발을, 네, 발로 열기 기능이 있어서 두 손에 짐을 싣고 있으니까 발로 열고 넣고 꺼내고 발로 닫고 이런 건데, 네, 닫기도 되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조금 어설프게 흉내내서 뒤쪽에서 키를 갖고 한 3초 서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기능을 넣곤 하는데, 차 뒤에서 담배를 피우시거나 아니면 세차를 하다 말고 갑자기 차가 트렁크가 열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너무 이렇게 발로 딱 열게 하는 거, 이거 여기다 센서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또 현대기아차가 안 해주는 게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도어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열려요. 지금 열렸죠? 그리고 그냥 여는 거예요. 잠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잠글 때는 여기를 이렇게 문지릅니다. 문지르면 살짝만 터치해도 잠겨요. 현대차는 여기다 검정색으로 버튼을 하나, 고무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죠. 차 하얀데 여기에 검정색 버튼이 하나가 뚝 나와 있는 거예요. 열 때도 누르고 잠글 때도 눌러야 돼. 제네시스 G80에도 그게 달려 있고요. 제네시스 EQ900까지 가야 이게 손을 집어넣고 여는 방식으로 됩니다. 현대차 이걸 돈을 아낀다고?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G69의 디자인도 그냥 네모 반듯하게 안 하고 약간 기울여서 속도감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세련됐단 말이야, 이런 거. 그리고 생각보다 커요. 이전에 비해서 G69 크기가 커졌다는 거 눈치채셨어요? 열어보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애드블루가 있다는 거죠. 디젤 애드블루, 질소산화물을 분리시켜 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이거 헤드레스트를 왜 이렇게 낮춰놨어? 네, 헤드레스트를 꼭 높여야지만 탈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등받이 부분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닿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앉으면 무조건 이걸 올려야지만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후방 추돌에서 이 경추가 손상되지 않으니까, 위플래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차들도 그런 차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앞좌석에도 아이소픽스를 만들어 놓고 앞좌석에도 카시트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양쪽 모두 아이소픽스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간격이 멀어야지만 가운데 엄마가 앉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이 앉으려면 최소한의 이 간격만큼은 있어야지만 앉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엉덩이보다는 넓어야 되는데, 네, 조금 넓은 편이에요. 조금 넓은 편이라서 가운데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근데 이게 등받이 진짜 고급스럽네. 이게 실내가 지금 알칸타라로 만들어진 실내예요. 옆에 도어 트림에도 있고, 그리고 몇 군데 이렇게 알칸타라가 적용된 게 보이네요. 약간 이 GT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다이내믹한 차다, 스포티한 자동차들은 알칸타라를 적극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가 뭐 일단 팔걸이로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너무 얕아서 실제 컵홀더 역할을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차의 뒷좌석이 굉장히 고급스럽진 않지만, 뭐 프리미엄 브랜드의 뭐 3시리즈 정도, 3시리즈보다 조금 못한 정도, 뭐 그런 정도의 뒷좌석 구성입니다. 공간은 그런 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요. 만족스러운 뒷좌석이긴 합니다. 머리 공간이나 무릎 공간이나 모두 다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SUV니까 약간 올라앉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불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편안하게 먼 거리를 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시트입니다. 편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등받이가 뒤로 기울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워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여유있게 기울어지는, 그런 막 숙면을 취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 그렇게 기울어지는 차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기울어지는 차는 저는 G4 렉스턴인 것 같아요. G4 렉스턴이 등받이 기울어지는 요소 딱 그것만 놓고 보면 G4 렉스턴만큼 되는 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국산차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의자 이렇게 해도 돼? 조수석에 베이비 시트를 장착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패신저 에어백 오프 기능이죠. 이게 없으면 베이비 시트를 여기다 장착하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뒤보기 베이비 시트를 장착하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베이비 시트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위험한 그런 세팅이고요. 신생아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운전 조수석에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놓게 되면 에어백을 끄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눈에 딱 보이게. 그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에어백이 완전히 꺼지게 하는 기능. 그냥 물리적으로 돌려버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죠. 이 안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방향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 개의 완전히 다른 향을 한 대에 넣어 놓은 그런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방향제 세 가지 향을 필요할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 야, 이거 잠깐만, 이거가 이렇게 얇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랜저 아이진이 뭐 등등등이 이렇게 그 서 있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적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뒤가 이렇게 얇아요. 이 정도 얇게는 나와야지. 사실 이 정도는 기본이고, 진짜 여기에 딱 이렇게 이어져 붙어 있는 거, i30라든지 그런 차들, 네,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이거 잘 붙네. 네, 실내 디자인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게 이게 알칸타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그 고급스러운 자동차인데다가 약간 스포티한 느낌. 핸들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뭐 만족감이 꽤 높은 그런 핸들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익숙해지면 쉬운데요. 처음에는 좀 이거 보면서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푸조라든지 르노라든지 이런 데에 오디오 스위치가 있었는데, 오디오 스위치는 이 위로 올라왔네요. 위로 올라온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져 있네. 여기 알칸타라로 바뀐 게 GT의 특징이고요. 이 외에는 GT라고 해도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까지는 아니에요. 조수석 같은 경우는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돼서 지금 조수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특징적인 게요, 조수석 시트는 마사지가 있는데 마사지는 마사지대로 있고 조수석 시트 자체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게 특이하죠. 운전석은 물론 전동입니다. 운전석은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전하시는 분은 별로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차에 그렇게 많이 탈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이니까 항상 시트를 좀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시트를 한번 세팅하면 안 바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전동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자, 어쨌든 출발해보죠. 지금 자동 전조등 기능이 작동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아이콕핏이라는 거 정말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아이콕핏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이름을 거창하게 아이콕핏이라고 붙이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 아이콕핏이라는 게 그 한 번에 하나의 기능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속도계랑 RPM 게이지가 없어지고 문을 열면 앞측 도어가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지금 뭐 출발이고 뭐고 속도계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문이 열려 있어. 그것만 봐 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꼭 보여주겠다라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한 가지는 제대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전혀 보지 않던 사람들도 아마 아이콕핏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기판을 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디젤이 진짜 싸긴 하네요. 이 차 가득 채우는데 한 5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비는 3등급입니다 13km 정도 되는데, 디젤은 특징적으로 이 고속도로를 가거나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막 좋아져요. 방향제 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방향제를 에어로 드라이브로 바꿔보죠. 강으로 한번. 이게 에어로 드라이브 향이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하모니 우드. 확실히 그 향수하면 프랑스예요. 차에서 그 몇 안 되는 감각 중에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각 당연히 중요하고 촉각 당연히 중요하고, 이렇게 그 방향제를 이용해서 후각을 조금 더 자극해주면 이 차에 대한 감각, 느낌, 호감도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버튼 뭐 하나 이렇게 이상한 게 없어. 정말 다 멋있고, 그 버튼 중에서 버튼의 감촉도 중요해. 심지어 버튼의 감촉이 중요하니까 버튼을 리얼 알루미늄으로 깎아서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든 버튼들, 눌렀을 때 이 감촉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정말 잘 만든 버튼들입니다. 어떤 부분을
이 버튼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터치로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핸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어 있고 계기판도 정말 우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실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은 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푸조가. 푸조의 장점도 그대로 이어갔죠. 이 핸들 직경을 굉장히 작게 하고 계기판을 이 상단에 붙이고 거기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푸조의 장점이었는데 그 푸조의 장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푸조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차가. 이전 푸조는 약간 빈 느낌? 그러니까 이 노면의 소음 같은 것도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밖에 소리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약간 좀 원초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방음이랄 것도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밖에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의 느낌.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과연 디젤인가 가솔린인가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디젤이야 가솔린이야. 디젤 특유의 어떤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약간 디젤 터보차의 어떤 특징적인 부우 하는 그런 가속이 됩니다. 부우 하면서 가속되는 그게 또 이 차의 매력적인 부분이죠. 도대체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센터 콘솔에 이 수납 공간이 너무나 큽니다. 여기에 노트북이 일단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작은 노트북이 들어가고 이 앞으로도 공간이 있어요. 이 앞으로도 공간이 있어서 여기로 굴러 들어가면 꺼내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 넓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수 같은 걸 보관했을 때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에어컨 바람이 그대로 여기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한번 클릭해 보지. 여기 잘 보면 맵진 에어 바이 T맵 API 이렇게 써 있어요. T맵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장착된 건 T맵은 아니에요. 맵진 에어라는 제품입니다. 맵진 에어고 파워드 바이 T맵이에요. T맵의 경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라는 거죠. 도로가 막히거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항상 수신하고 있다가 도로가 막히지 않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그 애플 지도처럼 만들었네. 위치 검색, 명칭 검색, 모터 검색. 모토그래프가 있네요. 이야, 이거 좋은 내비게이션이야. 첫 번째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메타그래퍼스, 멘토그래픽스가 모터그래프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는 조금 알고리즘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이 터치들을 놓고 보면 의외의 것들이 꽤 눈에 띕니다. 아이콕핏 앰플리파이, 이것도 별도 버튼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차에선 중요한 부분으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앰비언스를 작동시킵니다. 이 휴식 버튼을 누르니까 휴식 향이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사지가 됩니다. 이 자동차에서 느끼는 마사지는 뭐 대단한 거일 수는 없어요. 렉서스 LS 정도 되면은 그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부분은 그렇게 훌륭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 차의 마사지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지금 뭐 허리를 그래도 이렇게 약간 쿡쿡쿡 찌르는 정도 그런 느낌의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 수준으로 따지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서 잠깐 앉아서 한번 마사지 즐겨보세요 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쓸모없는 걸 어디다 쓰냐, 있으면 졸음이 오거나 약간 피곤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돼요. 잠에서 깨는 효과가 있어요. 자,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될까? 부스트로 하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어.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라고 서스펜션이 바뀌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확실히 차가 달라지는 기분은 듭니다. 부스트 누르면 이제 몇 가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향수, 라이팅, 앰비언스, 운전자 마사지, 승객 마사지, 다이내믹,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군요. 향기를 어떻게 할 거며, 빛은 어떻게 비춰줄 거며, 음악의 튜닝은 어떻게 할 거며, 등 마사지는 어떻게 해줄 것이며, 다이내믹함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서스펜션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강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세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원터치로
이렇게 한 두 가지 모드를 놓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용어가 조금 희한한 건 운전석 마사지를 해주는데 고양이 발 마사지라고 했어요. 지금 제 등에 지금 고양이 발이 어째 좀 약하더라. 고양이 발이어서 약했구나. 차선 유지 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요거는 사실 외부에 버튼 하나 빼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켰다 껐다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것도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주행 중에 하게 돼요. 주행 중에 눌러야 될 기능인데 이걸 터치스크린 안에 넣어놓은 건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트랙션 컨트롤도 이 안에 들어가야지 돼 있네. 자, 그럼 주행 성능을 한번 볼까요? 주행 성능을 보는데 핸들을 차선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잘 돌려주네요. 지금 코너를 지금 도는 곳인데 오, 잘 돌려주네요. 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조금 어색합니다. 조금 어색해서 차선을 넘을 때 돌려보내는 기능이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자꾸 자신을 돌려보내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싫어 라고 생각되면 깜빡이를 잘 켜세요. 깜빡이 켜면은 넘어가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시켜 보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작동이 거부되었대. 아, 표현이 왜 이렇게 세냐. 조건이 맞지 않아서 거부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약간 노총각들한테 약간 이상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은, 왜 날 거부하는 거야. 크루즈 컨트롤은 몇 킬로까지 되냐면 시속 180km까지 세팅이 됩니다. 물론 그건 세팅이 그렇다는 거고, 앞에 차가 있으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죠. 그 차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차가 있어도 특별히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진행하네요. 자, 막히는 길에 들어섰군요. 이 크루즈 컨트롤이 30km 이상일 때부터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도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원래 막히는 길 굉장히 짜증나는데 이렇게 막히는 길만 지원해줘도 정말 크루즈 컨트롤을 사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100점 줘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정말 부드럽고 정말 잘 만들어진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어쨌든 지금 EMP2 플랫폼이라는 거 저는 처음 물어봤거든요. 오늘 처음 물어봤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EMP2 플랫폼은 폭스바겐에서 MQB, MLB 해서 이제 플랫폼의 길이나 크기나 형태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SA 그룹 그리고 GM이 같이 만든 게 바로 이 EMP 플랫폼입니다. 181마력이 왜 이렇게 못 나가?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차가 아닌데 181마력 동력을 다 어디로 다 가져간 거죠?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굉장히 빠릿빠릿한 그런 정말 스피디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적절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딱 이 차체에 이 정도 출력을 갖춰야 돼 라는 거예요. 이전의 3008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넘어가지 않는 것들, 그런 것, 이 롤링이 지나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프랑스 차들이 잘하는 분야인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 롤링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3008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이상 더 진화한 느낌의 서스펜션이네요. 서스펜션 훨씬 좋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핸들을 조작할 때의 느낌도 조금 과하게 꺾인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꺾었을 때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꺾인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가운데 부분이 세팅이 돼 있어서 이 핸들을 조작할 때 조금 평소 다른 차를 몰 때보단 조금 덜 돌린다는 기분으로 돌려야 적당하게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빨리 돌렸을 때 이렇게 확 넘어가는 이런 느낌이 조금만 조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스티어링 비가 너무 예민합니다. 너무 예민해서 좀 당황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핸들도 직경이 작은 핸들이다 보니까 스포츠카를 몰 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스포츠카를 몰 때 어떤 핸들 비율, 그리고 차의 어떤 거동, 이런 것들이 이 큰 차체하고 언밸런스니까 조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차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축축축. 코너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네. 직진에서 핸들이 굉장히 묵직하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고속에서의 안정성,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펠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력이 여기 적용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푸조의 어떤 그 운동 성능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차원 아니면 두 차원 정도 높은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도에서 할 수 있는 핸들링은 일단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 정도 속도에서의 핸들링으로 차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서키스로 가겠습니다. 뿅! 비가 일단 빗방울은 멈췄습니다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내려서 트랙이 지금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로 약간 좀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3008 GT 트랙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랩도 한번 찍어볼 예정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노면이 웨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기량까지는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초보다도 이렇게 조금 더 미끄러운 노면에서 한계 영역에서의 어떤 차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차량은 RPM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보통 RPM이 올라가면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돼요. 레드존에 가는 게 왼쪽으로 가는 거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다운시프팅 할 때 꼭 기어가 올라가는 것 같고 업시프팅 할 때 기어가 내려가는 것 같고 약간 굉장히 좀 느낌이 묘합니다. 꽤 댐핑 포스가 높아서 차가 출렁인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그 피칭이나 롤링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미있게 하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 프랑스 차량들의 어떤 일반적인 하체 세팅의 느낌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쨌든 언더스티어가 이 피드백이 꽤 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앞에 접지력이 떨어지면 앞 타이어가 좀 더 많이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꽤 선명하게 손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ESP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한번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ESP를 끄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약간 늦게 캐치할 정도로 이 ESP가 개입하는 그 느낌이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격하게 이 측면 제동을 건다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없어서 아주 부드럽게 차의 방향만 돌려주고 요술램프 지니처럼 조용하게 또 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터닝할 때 하중 이동만 잘 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앞쪽으로 무게를 부드럽게 옮겨준 다음에 터닝을 하게 되면 꼬리가 또 살짝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일 슬라이드를 일으켜주면서 꽤 SUV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코너링 입구에서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네, 이제 약간 테일 슬라이드가 한 5도 이상 들어갈 때는 ESP가 조금 더 격하게 개입을 하긴 하는데 그 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차가 돌아가 주는 게 이게 역시 푸조가 또 그 하체 세팅에 대한 노하우를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재밌게 좀 잘 풀어내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접지 한계가 꽤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타이어 성격이긴 합니다만 그 한계 영역을 접근하는 때 느낌이 굉장히 좀 점진적이네요. 그래서 한계 상황을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가 있나요? 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를 켜니까 일단 소리가 커졌는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커졌다기보다는. 이게 디젤 차에서 날 법한 소리인가요, 이게?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 일단 다운시프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차들이
다운시프팅을 눌렀을 때 변속이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무시하고 그 입력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푸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명령을 넣어 놓으면 기어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어를 내려주는 그런 방식의 변속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 3008 저출력 모델에 비해서 이 GT 모델 180마력으로 출력이 보강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SUV 기준으로는 꽤 산뜻한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기어는 6단 기어긴 하지만 일단 그 각단의 어떤 변속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 또 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인상적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실제 차보다도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스포츠 모드의 사운드 시스템, 이게 감성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네요. 뭔가 계기판이 바뀌었어요. RPM 게이지가 없어졌고, RPM을 보여달라고 코너를 탈출할 때, 사실 앞바퀴 굴림 차량들은 스로틀을 쭉 강하게 열게 되면 이 앞타이어에서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면서 궤적이 부풀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차의 ESP가 굉장히 그런 그 조건에서는 정교하게 정말 운전자한테 운전을 네가 잘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자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차의 자세를 이렇게 잡아줘요. 언더스티어가 나는 거를 계속 이 한쪽 바퀴만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주 미세하게 이 궤도를 수정을 해줍니다. 그게 꽤 기특하네요. 사실 이 급의 SUV가 그 정도까지 ESP를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될 이유는 없을 텐데, 왜냐면 SUV 타는 사람들이 언더스티어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도 흔치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EMP2 플랫폼에는 아주 정교한 그런 ESP의 개입 동작이 개인적으로는 참 반갑습니다. 어우, 패들 시프트. 오. 이거 디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가솔린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를 사운드 디벨로퍼가 뭔가 잘못했네. 스포츠 모드일 때는 사운드를 조금 더 키워줍니다. 약간 더 큰 소리를 내주는데 이 사운드가 약간, 야, 이건 디젤 사운드가 아니라 가솔린 사운드인데다가 자동차의 그 상황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아마 프랑스 사람들에겐 좋은 소리로 들리나요? 우리는 조금 더 그 중후한 소리가 나기를 바랬는데 조금 아쉽네. 자, 스포츠 모드를 꺼보죠. 스포츠 모드를 끄고 다시 한번 RPM을 높여보죠. 네,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스피커를 이용해서 가상 사운드를 내는 거죠. 스포츠 모드일 땐. 여기 오디오 시스템이 지금 포칼이래요. 포칼이라고 옛날에 정말 그 애프터마켓에서 한참 인기 끌었던 그런 제품인데,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아무튼 굉장히 올드송이었는데, 그 올드송이다 보니까 귀에 굉장히 익어요. 어떤 사운드가 나야 되는지 알죠. 그런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소리가 최고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중급 정도? 뭐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정도? 뭐 BMW도 사실 뭐 이 정도 소리가 나는 차들이 꽤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단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3008은 약간 애매한 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SUV라고 팔아도 되냐? 라고 얘기했던 그런 차였죠. 프랑스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나라가 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합한 것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푸조에 나가는 길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금석 같은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의 넉넉한 부분이라든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주성, 정숙성 이런 것들 모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좋은 자동차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